기준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얘기를 가지고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흥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죠. 국가부도의 날. 뭐 김혜수, 유아인, 네. 허준호 네. 이런 배우들 출연하는 그 영화. 네. IMF 때 얘기예요. 97년 말. 사실 IMF는 국제통화기금이죠. 예. 세계 무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국가의 돈을 빌려주는 국제금융기구입니다.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의 줄임말. 예. 현지 분위기가 나네요. 네. 그런데 이제 IMF와 IMF 사태는 달라요. 그래서 이 사태는 우리나라가 97년 말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IMF로부터 돈을 빌렸죠. 예. 이걸 갚는 그런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말하는 건데, 당시에 결국 경제 주권을 빼앗겼다는 평가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이제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IMF가 여러 가지 변화를 강요했습니다. 또 그 후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국민들의 삶도 역시 완전히 바뀌었는데 지금도 그때의 그 영향이 강하게 남아있죠. 오늘 그 IMF에 대한 이야기를 다 다루는 건 아니고 네. 탐정 손수호에서 주목하는 건 그중에 한 포인트. 그렇습니다. 그만 턴 금은 어디로 갔는가? 우리가 그 열심히 갖다 냈던 금 모으기의 그 금은 네. 어디로 갔는가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97년 당시에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이 정경유착에다가 또 문어발식으로 또 방만경연하고 이러면서 엄청난 부채를 가지고 있었죠. 맞아요. 하지만 이제 사업이 잘 돌아가면 문제 없지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그 판단 착오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줄었죠. 결국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자 결국 IMF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금모으기 운동까지 왜 가게 됐는가를 지금 잠깐 설명해주고 계시는 건데 그때 외화가 왜 그렇게 급격히 나라의 외화가 줄어든 거예요? 달러가. 당시 김영삼 정권이었죠. 정부의 그 경제 관료들은 당시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300억 달러를 유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미 외채가 1,700억 달러였고 또 96년도 무역 적자 역시 230억 달러였어요. 굉장히 컸죠.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래서 97년 여름에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 외환 위기가 처음 시작됐죠. 하지만 그때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는 기초가 튼튼하다. 큰 문제 없다. 이러면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97년 10월, 11월 이때쯤 우리나라에서도 환율이 급등을 하자 결국 이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쏟아 부은 거죠. 하지만 그래도 환율이 안정되지 않았고 결국 이런 환율 방어에 동원했던 외환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미리미리 방어 안 하다가 둑이 무너지기 직전에 막으려니까 훨씬 많은 달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IMF에다가 손을 내미는 돈 좀 빌려주세요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주지 않죠. 조건들이 있고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때 제시한 조건은 이 IMF가 제시한 경제 운영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거고요. 그중에 핵심이 바로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었습니다. 또 국내에 있는 자산을 해외에 매각하고 또한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건데 바로 자본시장의 개방. 이런 것들. 결국 당시에 그 일시적인 그런 유동성 위기에 받았던 알짜 기업들이 헐값에 해외에 팔려나가기도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높은 금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또 실직자들도 대량 발생했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는 벼랑으로 몰아쳐진 겁니다. 물론 IMF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 건 아니에요. 선후관계는 분명히 해야 돼요. 물론이죠.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또 정부의 어떤 대응 실수 때문인데 하지만 당시 IMF의 처방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고요. 그에 따른 반감도 컸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그 뒤에 미국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었어요. 맞아요. 단순 음모론의 수준은 넘은 것 같은데요. 미국의 어떤 투기 세력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또 그런 걸 넘어서 미국 정부에 또 관여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는데 당시에 그 우리나라의 그 경제 위기를 이제 기회로 삼아서 금융시장 등을 개방시키기 위해 결국 일본에서 우리나라가 돈을 빌리지 못하도록 하고 IMF 뒤에 미국이 숨어있던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IMF 체제에서 벗어나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쳤던 거고 그래서
우리가 줄줄이 집에 있는 금을 금리빨, 돌반지 다 가지고 나갔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2001년에 다 갚았어요. 예. 예정보다 3년 빨랐습니다.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 언급한 금 모으기 운동이었죠. 금을 모으자는 아이디어는 어떻게 시작이 된 거예요? 97년 11월에 외환위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 새마을 분여회 중앙연합회 여기에서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을 시작했어요.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부터? 네, 이게 1907년에 그 대한제국 국채를 갖기 위해서 벌였던 국채보상운동 기억하시죠? 네, 이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서 국민들의 애국심 단결력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였는데 이 운동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으로 확산됐죠. 그리고 98년 1월에 해를 바꿔서 98년 1월에 KBS에서 금 모으기 캠페인을 열어요. KBS에서. 네, 그럼 그때부터 기부가 아니라 금값을 받는 그런 보상 체계로 바뀌게 됐죠. 집에 있는 금을 내다 판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왜 도움이 되는 거죠? 어차피 그냥 완전 주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받긴 받았는데 돈을. 네, 금의 특성이 있죠. 금은 이제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한국은행이 금을 보유하면 그만큼 이제 외환을 이제 달러 등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채은행의 신용도가 올라가고 결국 외국에서 돈을 빌려오는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외국에서 금을 가지고 있는 건 인정을 해준다. 네, 그리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그 금을 모아서 해외에 팔면 그만큼 또 외화가 들어오는 거니까 하고요.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모였어요 그때 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225.79톤. 네, 굉장히 많죠. 4개월 동안 무려 351만 명이나 참여했습니다. 네 집 중에 한 집이 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평균적으로 65g. 이게 그 그램으로 하면 좀 와닿지 않는데 돈으로 하면 17.33돈이죠. 네. 17돈이나 한 집 평균 많이 갖다 냈네. 진짜 많이 냈네요. 네. 그러면 금 모으기 운동하기 전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금의 양이 어느 정도인가? 10톤 정도였거든요. 10톤이었던 것이 225.79톤으로 늘어난 거니까. 네. 와. 225.79톤으로가 아니라 225.79톤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난 건데. 진짜 한국인의 힘이 대단하네요. 네네. 그러면 사실 나라의 위기 발생하니까 국민들이 나라 살리겠다고 나선 거잖아요. 자발적으로 동참한 건데 아름다운 일로 평가받았어요. 심지어 또 당시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서전에도 관련 내용이 있어요. 이거 한번 좀 읽어주시죠, 김현정 앵커가. 그래요. 그 당시의 자서전. 네. 이거 다 읽으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날마다 감동적인 일이 벌어졌다. 바로 전 세계를 감동시킨 금 모으기 운동이었다. 국민들이 장롱 속에 금부치를 꺼내서 은행으로 가져갔다. 전국의 은행마다 금부치를 든 사람들이 줄을 섰다. 금반지, 금목걸이가 쏟아져 나왔다. 하나같이 귀한 사연들이 담겨있는 소중한 징표들이었다. 백성들이 나라의 빈 곳간을 자신들의 금으로 채우고 있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예수님은 몸을 버리셨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김수환 추기경이 말한 부분까지 쭉 자서전에 적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게 총 13kg, 1인당 45g이니까 국민 1위 평균보다 훨씬 적긴 했어요. 일반 국민들이 훨씬 더 자발적으로 적극 동참을 한 겁니다. 지금 한 청취자가 문자 보내주셨는데 이원식 님이 그때 기억이 나시나 봐요. 한 돈에 3만 원 보상해 줬다고. 네. 외환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됐습니까? 당시에 그 모은 금을 거의 대부분 그대로 수출했어요. 그래서 수출해서 얻은 외화가 22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IMF가 한국에 지원하기로 한 돈이 555억 달러였으니까 냉정히 볼 때 결정적으로 큰 어떤 도움을 받았거나 큰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결정적이라고는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550억 달러를 IMF가 줬는데 우리가 모은 금이 22억 달러였으면 이거 저는 꽤 도움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또 국민들이 그 위기의식을 갖게 만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거요? 이게 당시에 그 모은 금을 한국은행에 맡겨놓고 이걸 외환 보유고로 잡아서 이제 신용도 높이고 외국에서 돈 빌려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게 모은 금을 한꺼번에 외국에 팔았습니다. 한꺼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값을 못 받았어요. 당시에 국제 금 이제 시세가 폭락하게 됐죠. 우리가 너무 많이 한 번에 시장에 내놓으니까 금값이 떨어졌군요. 네네, 결국 그렇습니다. 제값도 못 받고. 그럼 왜 그렇게 급하게 한 번에 팔았어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금 모으기 운동의 황당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뭡니까? 우선 당시에 그 구조조정 대상이었던 대기업들이 이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는지 이 금을 사들였다가 내다 팔면서 수출 실적을 부풀린 거예요. 이름 들으면 알만한 주요 대기업들의 종합상사가 여기에 다 관여가 돼 있는데 애초에 그 기업들이 금을 사서 정부에 그 맡겨놓는 예탁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됐거든요. 하지만 애초에 그 취지와 달리 대기업들이 금을 사서 외국에 다 팔게 된 겁니다. 그래놓고 그걸 수출 실적으로 잡았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어이없는 일이 있는데요. 이 금 모으기 운동이
경제 범죄에 활용됐습니다. 어떤 범죄요? 근무호기 운동을 이용해서 대규모 탈세를 저지른 건데요. 아니 근무호기하고 탈세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당시 규정이 빈틈을 파고든 범죄예요. 수법이 좀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범죄 후 10년이나 지나서야 드러났을 정도인데요.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세요.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금이 거래되면요. 여기에 부가세 붙습니다. 부가가치세 10% 붙죠. 네, 붙어요. 그런데 이 금을 수출하고 수입할 때 세금이 안 붙어요. 이 부가세가 안 붙어요. 외국하고 거래할 네네. 때는? 네, 그래서 어떤 한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금을 살 때는요. 이제 부가세가 포함된 그런 대금을 지급을 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거를 외국에 수출할 때는 부가세를 환급받습니다. 그러면 부가세를 일단 낸 후에 수출할 때는 돌려받는 식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탈세가 됩니까? 네. 이걸 악용한 건데요. 회사 하나를 만들어서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버리는 건데요. 이 버리는 회사를 폭탄회사라고 합니다. 좀 예를 한번 들게요. 예로. A 회사가 이제 금을 사요, 우리나라에서. 샀어요. 네. 그리고 다음에 이거를 이제 나중에 터트려 버릴 그 폭탄 회사를 하나 끼워 놓고 유령 회사에다가 팔고 B라고 할게요. 이 폭탄 회사 B 업체에 팔아요. 그다음에 이 B가 다시 C 회사에 팔고요. 이 C가 외국에 금을 수출합니다. 그러면 이 금을 최종 수출한 C 회사는요. 애초에 그 B 회사로부터 이제 금을 사면서 지급한 대가에 포함되어 있던 부가세를 국가로부터 환급을 받는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B가 이제 국가에 그만큼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B 회사는 애초부터 한두 달만 거래하고 없애버릴. 부가세를 나라에 내기 전에 폐업을 해버려요? 네, 결국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이 B 회사는 부가세를 이제 몰아서 내는 거잖아요. 그 회사는 부가세 내기 전에 이미 다 회사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세도 세라는 게 이렇게 몰았다가 한 번에 내는 건데 나라에 내기 전에 회사가 폭발돼 버렸어. 나라는 어디다 받아야 돼? 결국 근무호기 운동으로 이제 모은 돈이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된 거죠. 세상에 머리들도 참 좋네요.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나라가 그 지경이 됐는데 그렇게 팔아치운 게 얼마나 돼요? 2008년 수사 결과를 보면요. 대기업 7곳의 전직 직원, 종로 일대 500여 개 도매 업체가 적발됐고 100명 넘게 구속 기소됐고요. 21명도 지명 소배되기도 했고 1심 판결 끝났을 때 선고된 벌금형 액수만 합해보면은 2조 4,600억 원. 와, 어마어마하네요. 그게 그렇죠. 다 근무호기로 모은 금인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이 근무호기로 모은 금을 통해서 이렇게 탈세를 했던 사람들이 이게 돈이 되는구나 생각을 해서 그 후에 별도로 금을 새로 수입했다가 다시 팔면서 범죄 수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방법 하나를 찾은 거예요. 돈 버는 방법을.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쉽게 큰 돈 버는 사업인지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회사에서 이 업무를 하던 직원이 회사 그만두고 수출업체 3개 관리하면서 빼돌린 부가세가 167억 원이고요. 또 다른 회사 귀금속 영업팀장이었던 사람은 퇴사 후에 금 수출업체 차려서 부가세 100억 원 빼돌렸어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세금 빼돌려서 2년 만에 중국 상하이 소재 호텔에 100억 원 투자한 사람도 있었고요. 세상에. 또 어떤 업체 대표는요. 이 수법 알게 된 다음에 폭탄업체, 도매업체 20개 관리하면서 1조 원에 이르는 거래를 하고 부가세 1,025억 원 빼돌리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끝이 아니에요. 또 다른 회사 대표는요. 이렇게 얻은 이익으로 우리나라 외국의 아파트와 토지를 사들였을 뿐만 아니라 상호저축은행까지, 지금 저축은행이죠. 까지 인수하기도 했어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처벌을 받았으면은 손탐정이 안 가지고 오셨겠죠. 이거? 네. 이게 수백 명 적발되고 처벌받았으니까 상당수는 드러난 거예요. 그 후에 이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법도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연루된 의혹을 받았던 재벌 기업들은 처벌받지 않았어요. 다 빠져나갔어요. 재벌 기업은 개인의 일탈이라고 선긋기를 한 거죠. 개인선에서 꼬리 자르기. 그렇습니다. 아니 수천억, 수백억씩 거래를 하는데 이게 개인선에서 될 일입니까? 또 양벌 규정의 어떤 공소시효 문제도 있었고요. 30초 남았는데 손탐정의 한마디. 매국노가 따로 없다. 진짜네요. 그 와중에 여러분 IMF 지금도 생생한 그 와중에 자기 돈 챙기겠다고 이런 수법 쓴 사람들이 매국노 아니면 누가 매국노입니까? 아까 한돈에 3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외환위기 끝난 다음에 급등했어요. 결국 그때 금 내놓은 국민들이 손해 굉장히 크게 본 겁니다. 손해 볼 거 알면서 다 우리 내놓은 거 아닙니까? 나라 살리겠다고. 그래서 이 금모으기 운동이 거대한 사기극 아니냐라는 그런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때를 기억하는 국민들이 국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는 그런 행동을 또 하겠느냐. 이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이렇게 금모으기 운동을 악용해서 자기 뱃속을 채우는 매국노들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